자, 제가요, 뭘 할 거냐면, 이걸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교재 56페이지 잠깐 보세요. 56페이지에 보면, 4번이 있어요. 용도 지역 안에 행위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자, 원칙이라고 돼 있죠. 이거 아까 제가 읽었던 거예요. 56페이지예요, 교재. 제가 아까 좀 전에 뭘 말씀드렸냐면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에서 칠뜨기 뭐 일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건축 제한도 21개 지역마다 각각의 건축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특례가 있어요. 특례가 있는데 아까 했던 거랑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제 먼저 교과서의 원칙 읽고 특례 간단하게 읽은 다음에 바로 프린트로 넘어갈게요.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제76조 1에서 2에서 20인데 이 별표가 스타 표시가 아니라 별도의 표로 만들었다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만 건축 제한을 정해서 부속 건축에서 주된 건축의 건축 제한을 의한다. 이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례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 배웠잖아요. 아까 수산물 살 때 수산물이 팔팔 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만 높아놓으면 뭡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제한의 특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 예외라고 돼 있어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요. 자, 기업번은 취락지구에선 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에서 대통령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개발진흥지구에선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범위에서 대통령이 따로 정한다. 복합용도지구에선 복합용도의 지정 목적에서 대통령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봐봐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문제는 농공단지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건폐율이 70%에 용적률이 15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는 농림지역에는 아까 농가주택밖에 못 지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농림지역은 20대 80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거기는 70에 150이 됐으니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까 농가에서 하는 착즙기를 넣을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건축 제한을 농림지역의 건축 제한을 받아야 돼? 아니면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돼? 산업 입지 개발을 따르는 거 어디에서는? 모든 농림지역 아니면 농림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그렇지. 그래서 건축 제한의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프린트로 넘어갈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 핵심 7을 넘어갈게요. 핵심 7. 됐습니까? 참고만 할 것이라 하는데 학생들이 거의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개념은 취지를 이해하는데 자, 거기 핵심 7에 보면 프린트 핵심 7에 보면 용도지역상 개발법 적용 특례라는 표현이 있죠. 참고만 할 것이어서 농공단지라고 되어 있죠. 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농공단지는 뭐가 적용된다? 산업입지. 농지법이 적용돼 산업입지야. 그러니까 농공단지 생산한 홍삼을 입으로 먹지에서 입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입지. 입으로 먹지. 코로 먹어, 입으로 먹어. 입으로 먹지에서 입지. 그래서 입지. 그다음에 입으로 지르지 입지. 자, 농림지역 안에서 잘 보세요. 농림지역 중요한 건 농림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돼 있죠. 이거 저하고 농지법 공부하셨던 분 생각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절대농지라 그래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지고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집단적으로 쓰는 김해평화 같은 곳이고 농업보호구역은 용수로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농지법에 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자를 따를까 아니면 농지법을 따를까? 농지법의 규제가 나와 있어요.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뭐 관광농원을 짓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일순환해서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농지법을 모르면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전산지라고 돼 있죠.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의 행위자를 따른다,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초지는 초지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농산초야.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공원구역 있잖아. 공원보호구역 있으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다? 그러면 아까 농가주택이나 시골 분교 같은 거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지금 자연공원법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설악산에 자 이렇게 설악산이 한 여기쯤 있을 거야. 기준을 하면 부산이 한 요정 되니까, 그렇지? 그럼 설악산이 여기 있어. 설악산인데 이 설악산에 내가 땅에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거기 땅이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거야. 근데 여기가 갖고 있는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야. 내 땅이. 전체의 땅에 있어? 아니면 내 땅이 다 국립공원은 아닐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내 땅이 여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야. 공원 지역에 포함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에 자연공원법에 4가지가 있는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있어. 그 다음에 지질공원이라는 게 있거든. 새로 들어와서 이거 몰라도 돼.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일단 공법에서 공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일단 망한 거거든. 자연공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시공원이라는 게 있고 크게 자연공원이 있어. 라인은 1라인, 2라인인데 도시공원은 조경사업을 해갖고 만드는 거야. 우리 그 명지 있는 공원이라는 거. 근데 자연공원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곳을 조금만 이제 건드려 주거나 아니면 그냥 내비두는 걸 갖다가 자연공원이라 하는 거든. 그러니까 국립공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땅이 국립공원이라고 치자. 망했어, 안 망했어? 그 거기 뭐라고 쓰면 자연공원법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참조라고 쓰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땅이야, 내 땅이 아니야.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닌 거지. 세금만 내고 아무 그게 없는 거지. 예를 들면 그게 우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자에 우선한다. 자연공원법이 우선한다. 자연공원이 우선한다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돼 있지. 자, 칠판 봐요. 이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물길이 여기 있고 여기 물길이 이렇게 라인이 있어. 그래서 이게 1라인하고 이게 2라인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하류로 흘러. 근데 내가 이제 여기 1라인이고 2라인인데 여기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 왔더니 만약에 무슨 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거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써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아까 농가주택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 지어 못 줘. 못 줘.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자연환경에 거기 수도법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수도법이 우선 적용돼 아니면 국계법이 우선 적용돼? 그렇지. 수도법이 적용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해. 이제 이런 것들은 큰 돈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되냐, 봐봐. 이 동네 물이 더러워지잖아, 점점. 그럼 취수원으로 써. 취수원이 뭐냐면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좋은 거야. 그럼 여기를 상수원 보역을 해제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취수원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이 다 풀려. 그걸 어떻게 알지, 우리가? 우린 몰라. 대기업이 사면 알아. 대기업이 사면 뭐야? 풀려. 예, 대기업은 알고 있으니까 사거나 또는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만들어. 만들지. 없는 것도 만들잖아. 법을 만들잖아. 법을. 대기업은 국회의원 로비해갖고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 개정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들이 법의 건축법이나 주택법 이런 것들은 대부분들이 그 누가 만드냐면 건설회사가 만드는 법이야.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건설에다 점점 유리해지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또 자 수도법.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뭐가 있냐면 해양보호구역이라고 돼 있죠. 해양보호, 지정문화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돼. 어느 지역에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면 개발해 못해. 해양보호구역이 되면 뭐예요?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련하는 법률이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죠. 그러면 거기 아까 수산물 집판장 같은 거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 거기.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수산자원 관리법이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계법이 적용되는지야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야. 근데 이걸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 어떻게 알지? 토지이용계획을 띄워보면 거기 다른 법이 관련 법령이 써 있어. 그걸 찾아보면은 내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런 땅들이 여기 걸려 있는 땅들은 다 살 수가 있는 사는 땅을 살 필요가 없어.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은 살 필요 없어. 거기까지만 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우리 프린트에서 말이에요. 핵심 프린트에서 문제 4번을 보세요. 봤어요? 이 4번에 다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데 설명부터 듣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 내용을 잘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수박 씨하고 똑같아서 봐봐요. 수박의 씨앗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수박을 이렇게 자르다 보면 여기 부분이 잘리게 돼 있어.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대고 짝짝 긋듯이 도시계획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그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물리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대지는 하나인데 만약에 여기가 봐봐 극단적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야.
그러니까 2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물려있는 땅이 만약에 제곱미터당 만약에 330이 100평이거든 우리나라에서. 330제곱미터. 만약에 여기가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가 800제곱미터가 2종 전용 주거지역일 때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질 거 아니야 나중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딱 세 가지가 붙어. 첫 번째 하나 1번은 뭐냐. 2종 전용 주거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물하고 그죠? 이걸 봐야 되는데 프린트 아무리 봐도 답은 없어.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설명을 해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중요한 의미 없어요. 자, 요거에서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첫 번째 건축 제한일 거예요. 그죠? 건축 제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두 개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1번부터 먼저 해설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땅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가 2종 전용 주거지이고 이제 요만큼이 이제 한 10제곱미터가 990이고 10제곱미터가 1종 전용 주거지라 칩시다. 10제곱미터면 거의 사람이 서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야. 그리고 이런 정도 땅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랬을 때 얘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땅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어느 정도 한 100평 이상이 되면 330 이상이 되면 독립적으로 설 수 있고 여기만 따로 건물을 잘라서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죠? 여기에 짜투리 땅일 때는 참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게 토지 이용계획을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소박씨를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나라에서는 정리를 해주는 거야. 야, 짜투리 땅은 그냥 몰아주기로 가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몰아주기에서 만약에 이제 작은 땅이 100평 이하일 때, 330 이하일 때는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 제한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건축 제한을.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200제곱미터는 1종 전용 주거지지만 800제곱미터에 편입이 돼서 1000제곱미터 전체가 2종 전용 주거지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지. 만약 800이 1종이고 그렇죠. 200이 뭐야? 2종이 전용 주거지 하더라도 이게 일반 주거지 상업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러면 출제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는 연립을 못 친다고 칩시다. 근데 2종 전용 주거에서는 이 동네에서 연립을 쳐. 조례상. 오케이? 그럼 이 동네는 연립 다 질 수 있어 없어? 때려서. 질 수 있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게 330이 되어서 넘어서 몰아주면 따로따로 해도 얘가 독립적 100평 정도니까 집을 질 수 있잖아. 그때는 하지만 여기 이제 적으면 도매급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이 조항이 있어.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쌤, 이거는 해결됐어. 근데 그지? 해결됐잖아. 건축 제한은 넓은 쪽으로 간다. 100평 이하일 때는 100평이 넘을 때는 각각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뭐라고 되냐면 가중평균 한다고 돼 있어. 무슨 평균? 가중평. 이게 무슨 가중평이 개소리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냥 각자 계산해서 산정하면 돼.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겠지.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건폐율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하고 얘도 건폐율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연면적 같은 거 계산할 때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얘는 얘대로 계산해서 1000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평균 용적률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시험 문제를 물을 때는 거의 기출 문제가 최대 연면적을 물어보게 돼 있어. 용적률 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지금 보자.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찾았어요? 자, 4번에 자, 다음과 같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갑의 1필지가 걸치는 경우에 갑이 최대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최대 연면적 얼마인가? 단 다른 건축 제한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의 최대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 50%, 용적률이 200%예요. 그죠?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800%죠.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죠. 그죠?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뭐가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최대 연면적을 지금 구하는 거야. 건축 제한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얼마만큼의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야? 이 땅에다. 사이즈가 나오는데 봐봐. 연면적은 용적률하고 관련돼 있잖아. 건폐율은 관련이 없다? 그럼 제가 봐. 거의 700이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근데 용적률이 얼마라고 했어? 200%라고 했다? 200%라는 거 봐봐. 옆에 700 곱하기 2 때리면 돼, 그냥. 2하면 뭐야? 1400이 돼. 그냥 그 프린트에다 그냥 때려봐. 700 곱하기 2는 뭐야? 1400. 됐지? 200%니까 2배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2배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반 상업지역은 봐봐. 200이지. 근데 용적률이 800%지. 800%면 8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1600이 된다. 됐지?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각자 지금 왼쪽 그림에다가 때려주면 되고, 오른쪽에 일반 상업지에 때려주면 되고, 밑에 자연 녹지가 있잖아. 자연 녹지는 뭐냐면 그냥 용적률이 100이지. 100이란 거 1대1이라는 뜻이야. 그럼 100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3100이 되지. 그래, 안 그래? 3100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동네의 평균 용적률 구하라고 내가 시험에 물어본다면 아주 간단해. 이 대지 면적이 얼마지? 1000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최대 연면적이 얼마지? 3100이 들어왔잖아. 그죠? 그럼 뭐야? 3.1배잖아. 그죠? 310%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의 지금 평균 용률 310%가 된다는 거야. 건물의 종류는 묻지 않고. 다. 그쵸? 최대 연면적이 3100까지가 나오니까. 다음은 몇 번? 1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310%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동네 용적률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몇 프로다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 때려서 각자 계산해서 전체를 나눠버리면 평균 에버러지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제가 극단적으로 평균 건폐율을 구하라고 할까? 제가 그 평균 건폐율을 이 동네 전체의 건폐율을 구하라면 아주 간단해. 봐봐. 외우지 말고 건폐율을 일단 건폐율을 묻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봐봐. 거기 지금 2종 일반주기 700이지. 그래, 안 그래요? 700인데 2종의 건폐율이 50이잖아. 그럼 0.5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350 나오지. 만약에 그 일반 상업지역은 200인데 건폐율이 80%잖아. 그럼 28이 16이 되는 거야. 0.8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160이 나오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잖아. 0.2를 곱하면 20이 나오잖아. 그걸 다 때려 더해버리는 거야. 극단적으로. 그럼 다 때려 더하면 1000분의 몇십 분, 뭐 560 이렇게 나오면 56%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패턴은 감을 잡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면 이런 용적률 계산 몇 프로 나올지는 용도지역이 여러 개가 물려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다 때려서 계산하면 돼. 이게 왜 시험에서 옛날에 되게 중요했냐면 옛날에 이렇게 안 했어. 가장 큰 걸로 건폐율 용적률 몰아가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700제곱미터를 다 몰아줬지. 그 전체 용적률이 산정됐었어. 밑에 그러니까 아까 건축 제한이 700으로 다 넘어가는 것처럼 다 몰아줬던 거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되고 봐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상 하나의 대지가 다음의 그림같이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어떤 용도지에 관한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 규모 제한인 건폐가 용적을 제외된다는 건 따로따로 산정해서 계산한다는 거 아까 전제가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근데 위에 밑에 그림 세 개가 있잖아. 하나의 대지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사항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문제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녹지지역이잖아. 단순하게 보자. 제일 센 게 누구야? 제일 큰 게. 관리지역이지. 근데 농림지역은 330이 됐나 안 됐나? 안 됐지. 근데 녹지지역은 330이 넘었지. 얘는 각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400이 됐으니까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건축제한을 받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농림하고 관리지역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 농림도 관리지역의 행위제를 받는 거야. 330 이하니까. 짜투리로.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건물을 질 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300, 500, 400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지? 120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 1200에다가 건물을 하나로 짓고 싶을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 가장 행위 제한이 강한 데가 녹지잖아. 그러니까 녹지에도 지을 수 있고 관리에도 지을 수 있고 농림에도 지을 수 있는 집을 져야 되는 거야. 이런 젠장한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짓겠어. 그죠? 거의 질만한 마땅한 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녹지 쪽은 녹지대로 따로 하고 농림하고 관리에서는 관리지역 행위제를 받는 거지. 알겠어요? 굳이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관리지역이 좀 농림지역보다는 규제가 약하니까. 여기서 제가 계획, 생산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그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구성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답은 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시험에 나오냐 안 오냐는 거야.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일단 내용을 전달하는 리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폐과 용적률은 각자 계산해서 더해서 평균 내면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시험 문제가 4번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 틀리면 바보죠. 바보야 안 바보야? 바본데 봐봐. 한 번도 안 풀어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틀리겠어 안 틀리겠어? 고객 당황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림을 봤을 때 당황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하는 거야. 이건 100번 1000번 교과서 읽어봐야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약간 이제 설명해 드렸고 결국 시험은 뭐로 나와? 문제로 나오겠지?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슨 얘기냐면 104페이지로 넘을게요.
제 104페이지, 104페이지.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공법은 학생들이 합격자가 60점 정도밖에 안 나오나?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야. 학생들이. 난 이렇게 정말 공부를 힘들게 하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공부가 저 성적이 안 나오나요? 예스. 왜 그러냐? 여러분, 저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 땀 한 땀 공부합니까? 중개사법 공부하듯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그 건축 제한 21기 있었죠? 그거 나온다 그랬죠? 아까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 6년씩 나오는 거야. 아까 그, 이만큼 되는 거 있잖아요. 1종 전용이 지을 수 있는 건물 2종. 그쵸? 나도 못 외우는 그런 것들. 물론 저는 외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 그게 시험 문제 만점 방지용 문제 나오는 문제가 한 7문제 정도가 돼요. 시험에서. 그걸 아예 처음부터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잘 찍으면 맞히면 아니면 마는 거지. 근데 중개사법은 기본적으로 진짜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공법은 기본적으로 10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그걸 제끼고 뭐부터 출발하는 거야. CC 모전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저 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90점, 100점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중요한 의미가 없잖아. 합격하는데 의미가 없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힘만 들고 그 현장 가서 써먹을 때도 개뿔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노력을 해도 중개사법이 훨씬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중개사법이 뭐 우리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다시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와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양이 공법의 실제 양보다 너무 극히 적기 때문이야. 이게 시험 과목으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너무 많아 양이. 그 대신 이게 시험이 거의 대부분이 이게 일정한 등급이 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확하게 이런 거 예를 들어 봅시다. 무슨 어떤 일정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전문적 지식을 요합니까? 아니면 1년 동안 우리가 그 전문적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서 이걸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건축기사 시험은 건축공학과 나온 출신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전공자들만 자격증을 따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전공자가 있어요? 아니면 아무나 다 따게 하는 거야. 아무나 다 따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중에서 공법에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는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법 1년, 2년, 3년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위주,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60점대에서 그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충분하다는 거예요. 공법 60점 맞는 사람이 중개사법 50점 맞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나 그렇지. 제가 시험 보면 그렇겠지만,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공법이 단기간에 될 만큼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5월 정도부터는 공법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공법을 열심히 하려면 1차 과목을 3, 4월 달에 열심히 해둬야 돼, 안 해줘요? 어느 정도. 해둬야 돼요. 1차, 2차를 동차로 준비하시면 4월까지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2차 포기하게 되는데 2차 포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2차가 생각보다 1차보다 잘 붙어요. 시험장 가서 그냥 보면 돼.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수의 점수 차이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2차 같은 경우에는 맞춰야 될 문제들 반 정도를 항상 깔아주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2차까지 그냥 붙을 수도 있어요. 운이 없으면 뭐야? 못 붙는 거지. 세상의 모든 건 뭐야? 운이 90%와 10%의 실력으로 이어지니까. 농담인 것 같으세요? 세상은 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워린 버핏 아시죠? 세계 그 최고의 부자. 그 양반한테 돈을 잘 벌려면 뭐 해야 되니까 딱 그 얘기했죠. 운이 좋아야 되는데 운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돈을 벌려고 하니까 나 한 10억, 20억만 벌래 그러면 잘 버는 놈 옆에 붙어 있으면 보여. 부스러기가 나온다니까. 못 버는 놈이 있으면 계속 망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놈은 꼭 잘 될 것 같아. 걔가 하는 건 다 망하잖아. 운이 더럽게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운이 좀 좋은 사람들. 그 운이 다 하겠지만, 언젠간 다 하겠지만, 안희정처럼. 근데, 다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끝까지 빨아먹다는 한번 가보잖아. 그쵸?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한번 빨아먹다가 가보죠. 예.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한테 제가 그거 확실하게 느껴요. 운 좋은 놈한테는 못 당한다. 실력 있는 놈도 운 좋은 놈한테는 못 당해요. 저는 평균 정도 보니까. 저는 점을 보진 않는데 제가 아시는 분 때문에 점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모시고 사시는 분.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뭘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해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할 거예요. 평생 걱정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걱정이었나 봐. 사람의 성향. 그러니까 똑똑하고 안 똑똑한 걸 떠나서 뭘 해도 그렇죠? 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래서 크게 부자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분께서. 네. 없어. 그러더라고. 그냥 쭉 그냥 평생 뭐야 이런 거 걱정 없이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그 소리 들으니까 되게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게 똑같은 것 같아. 똑같아. 뭘 해도 똑같아.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고, 알겠어요? 뭘 해도 똑같고, 예, 됐어요. 망하지도 않고 안 망하지도 않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세요. 그 3번에 이제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는 대지의 적용 기준 3번입니다. 104페이지 3번. 하나의 대지가 뭐라고? 둘 이상의 용도지 구역에 그렇죠. 걸쳐 있는 경우. 걸쳐 있죠? 예, 그중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330 이하인 경우 전체 건폐율 대지 용적을 각 분이 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 등 건폐 용적의 가중평균값을 적용하고. 가중평균이란 말 아까 했어 안 했어? 아까 했잖아. 그 가중평균이 밑에 있는 수학 공식이야. 자, 1번에 봐. 박스에 가중평균 F1X부터 곱하기 1 더하기 1 F2 곱하기 X 어쩌고 저쩌고 나눈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죠. 멍. 그죠? 그 박스 볼 필요 없어. 아까 내가 한 게 그거야. 아까 310% 도출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수학 같은 거 계산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지? 예, 이런 거 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차지한 비중을 고려해서 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있죠. 그 밖의 건축 제한. 그 박스의 두 번째 줄에 그 밖의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 규정을 적용한다. 알겠죠? 가장 넓은 은 아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예외 있어요. 자, 예외에서 3번부터 먼저 볼게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각의 용도지의 행위지를 하는데 330 이하일 때는 제외된다는 얘기 뭐야? 330일 때는 가장 넓은 걸 따른다는 얘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가로 이번에 1번과 2번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험에서 나올 때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이 1번과 2번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칠판 보세요. 하나의 토지가 있어요. 여기 건축물이 있거든요. 여기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지으려고 하는데 졌어요. 근데 여기가 고도제한이 돼요. 고도지구란 게 지정됐어요. 요만큼이 뭐라고? 고도지구가 지정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이 고도지구의 제한이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 고도를 낮춰야 되는 거야, 이만큼을. 그럼 사람도 이렇게 짓잖아. 이렇게 짓거나, 그렇죠?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여기를 건물을 옮겨서 지면 고도 제한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전체에 대해서 다 고도 제한을 받게 돼 있어. 이 비행기가 날아가서 이렇게 들이받겠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봐요. 거기 읽어볼게. 건축물이 밑줄 고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됐어요? 자, 밑줄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토지와 건물 다 물린다는 얘기지? 근데 봐봐. 이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그 밖에 용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고 돼 있지? 요 지문 보세요. 자, 요게 이제 고도지구에 대한 거야. 두 번째. 자,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건축물이 있어. 근데 여기가 방화지구로 지정된 거야. 뭐라고? 방화지구. 이 방화지구가 뭐냐면 이 방화지구는 이 건물이 이제 불이 많이 나는 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내화구조나 불연재료 해야 돼. 재료를 비싼 거 써야 돼, 싼 거 써야 돼. 불연재료를 써야 되거든. 그런데 봐봐. 불이 여기서 붙고 여기로 나갈 수도 있어, 없어? 이쪽에서 불이 붙을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하나의 건축물이 물려있을 때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행위제한을 받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지금 그릴 때 지금 파란색에 대한 부분에 자, 지금 요거는 이거 다 물린다고 했지?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 있어. 자, 불이 나면 건물이 타요, 땅이 타요. 건물만 타잖아. 땅은 영속성이 있으니까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방화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은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 토지에 대한 제한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려 있을 때, 일부가 물려 있을 때 건축물 전체야. 토지는 물려 안 물려? 안 물린다고. 근데 거기까지 이제 일단 읽고 갈게요. 자, 거기 2번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야 돼 있어요.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 걸쳐 있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됐어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그 전부는 뭐야? 건축물 전부를 말하는 거야. 그럼 대지 X예요. 대지는 안 들어가지. 대지는 영속성이 있으니까 살아남잖아. 그러니까 방화지구는 대지에 대한 제한이야,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야. 그죠? 그 밖에 용도지에서 그죠?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그 전부는 뭐야? 건물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도지구는 땅하고 건물이 다 넘어가는 거고, 이제 방화지구는 뭡니까? 건물만 넘어간다.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시험에. 이걸 두 개를 돌려서 낸다고, 시험에서. 학생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 지문이야.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 특히 방화지구를 많이 바꿔서 내. 건물하고 땅 다 물린다고. 100% 물려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다만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 이 재료를 내화구조를 불연제를 하려면. 그래서 여기에 갖다 방화벽을 디펜스를 친다? 잘 들어봐. 방화벽을 디펜스를 치면 요 지역에 대해서는 내화구조나 불연제를 안 해도 돼. 벽을 쳐갖고 불이 못 넘어가게 하면. 그건 예외 조항이니까 읽어볼게요.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의 경계가 건축법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잘라진 경우는 그 밖의 용도지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건 뭐야? 대화구조와 불연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거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요. 거기까지 보시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다시 용도지구로 들어갑니다. 교재에서는요, 어디냐면요. 87페이지. 그죠? 87페이지 있죠? 87페이지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용도지구는요,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먼저 용도지구를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이 뭐냐면, 용도지구는 법이 개정된 부분이 좀 있고 보강된 부분이 있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조금 수정이 돼야 돼요. 근데 교과서 일일이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프린트에다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근데 이것부터 보게 되면 너무 압축돼 있으니까 내용을 못 보니까 교과서를 먼저 본 다음에 전체를 수정해서 프린트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이제 정리가 될 내용은 뭐냐면, 그 용도지구에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해 드릴 게 조금 하나 있어서 위에 걸 먼저 설명드리고 갈 거예요. 그 위에 보면은 그 아까 제가 86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에 용도지구 안에 용적률의 특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특례라는 표현이 있나요? 특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교재 87페이지.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의한 완화라는 대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기부 체납에 의한 추가 건축 허용이라는 말이 있나요? 이 기부 체납이라는 단어 있죠? 그걸 3번에 공공시설 제공에 의한 완화에 거기다 기부 체납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3번에다가 5번에 있는 기부 체납이라는 글자를 옆에다 쓰시라고, 완화 옆에다가. 같은 말이야. 3번하고 5번이 같은 말이거든? 알겠어요? 기부 체납이란 말인데 이게 이제 설명을 들어볼게요. 설명만 듣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번 언급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이 동네가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이야. 근데 핫한 지역이야. 굉장히 핫한 지역인데 이 동네에 지금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해.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가를 다시 지려고 하는데 이게 도로가 이제 현재 이만큼 있는데 이 도로 갖고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일부를 기부 체납을 해. 공공 기부 체납으로 준다고. 도로 용지로 내놓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인상을 쓰겠어, 안 쓰겠어? 쓰겠지. 이만큼을 날렸으니까.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지금 건물이 지금 20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었거든? 20층을 40층으로 짓게 해주는 거야. 살을 주고 키를 받는 거지. 기부 체납의 용적률 펌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퀴즈를 한번 내보자. 이거는 근데 무조건 최대 이빠이가 2배라는 얘기지, 요 준 만큼의 비율에 따라 올려주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해를 먼저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0%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오해하시면 200%가 그 200%가 아니라 2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용적률이 400이면 뭐야? 이빠이 800. 800이건 1600.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이해 가시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부 체납 방식의 용적률 펌핑인데, 그러니까 살을 주고 키를 받는 방식이야.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자, 3번 공공시설 시설 부지 제공에 의한 완화라고 돼 있지. 다음의 지역, 지구, 구역의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이 200%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 면적의 제공 비율에 따라 특별시황의 특별자치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200%라고 돼 있지. 그럼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죠. 상업지역에 이제 재개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에서는 재개발 사업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외우실 필요 없고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 중에서 말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있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정비법 공부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삭제하시고요. 근데 법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야, 이 법에. 알겠어요? 그래서 정비법이 반영이 안 된 거고. 자, 칠판 보세요.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건 가난한 동네에서 하는 거거든. 이거는 기부 체납을 못 해.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X라고 쓰시면 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동네 굉장히 가난한 동네거든. 이 가난한 동네에서 뭡니까? 토지를 기부할 수 있는 만한 토지가 없어. 달동네 같은 데기 때문에. 그 집 깡통에서 돈 뺏어갖고 컵라면 사 먹는 거랑 똑같거든. 좀 그렇잖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집 돈통은 손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죠? 네, 됐어요. 자, 거기까지 설명 들어갔고. 자, 요거 이제 설명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용도 지구인데. 자, 칠판 보세요. 제가 아까 용도 지역을 설명했었잖아요. 용도 지역을 설명했는데 용도 지역이 자 1차적으로 지정하고 자 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지정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학교하고 똑같죠. 변경은 가능하죠? 주거지 상업지 변경, 도시군 관리 변경하는데 원칙적인 행위 제한은 국회법 시행령이 있고 행위 제한의 내용은 뭐야? 건건용이잖아. 건축 제한, 건폐 제한, 용역 제한 세 가지가 있고 특례가 있어 없어? 특례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 다음에 나오는 게 용도 지구인데 자 봐. 용도 지구는 이건 2차적으로 지정하는 거거든. 중복 지정이 가능하고 봐봐. 학원하고 똑같아. 학원은 동시에 두 군데 다닐 수 있거든.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용도 지역만 갖고 커버가 안 될 때 용도 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땅이 하나 있어.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무슨 지역? 상업지역. 용도 지역상 무슨 지역?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에 내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법정 용적률에서는 한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여기가 고도 제한을 받아서 뭐가 지정? 고도지구가 지정돼. 무슨 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인데 고도지구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50m라고 돼 있어. 그럼 50m 넘게 지을 수 있게 없기. 원래 법적 용적률까지 이빠이 되면 한 15층, 20층 지어서 65m는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고도 제한이 50이니까 많이 줘봤죠. 못 치지? 자, 두 번째 보자. 여기가 상업지역이니까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을까? 다닥다닥 붙어 있을까? 대답 좀 해줘. 건물이 상업지역이니까 붙어 있을까?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상업지역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닥다닥 붙어 있죠.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그러면 불나면 다 죽어 안 죽어? 다 죽으니까 요 지역을 또 방화지구로 지정해요. 그래서 내화군제를 불연제로 해야 된다는 지역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지역은 이렇게 되고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면서 용도지구상 고도지구나 방화지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서 수학학원 미술학원 다니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을 볼 때 용도지역에 용도지구 구역이 되는데 이거 용도지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근데 필요하면 지정을 하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것들에 하면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면 돼. 이거 원칙적으로 행위 제한은 뭐냐면 도시군 계획 조례에 있어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특례가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화지구가 있잖아. 방화지구. 방화지구가 있으면 이 방화지구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조례로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산시청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산시 방화지구 조례를 찾으면 돼. 그럼 할 수 있는 행위야 하지 말아야 될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동네가 어느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뭐 경관지구가 지정돼. 무슨 지구? 경관지구.
여기다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그러면 부산시 경관 조례를 찾아봐야 돼. 그 부산시 경관 조례를 찾아보면 여기 경관에 대한 규정이 있어. 여기 동네에선 무슨 색깔로 해야 되고 뭘 맞춰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학원에서 3개나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도시공원. 그러니까 미정해도 되죠. 지정 안 해도 되지?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였습니다. 용도지구 87페이지. 의 토지 이용,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진흥지구 그렇게 되면 개발하겠지 보존하겠어. 개발하잖아. 그럼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고도지구 그러면 개발하겠어 제한하겠어. 제한하겠지.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기주지입을 거쳐서 하는 거고 특징. 자고 했어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지정된다. 자,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용도지역 위에다 추가적 부가적으로 지정하는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닌다는 것이죠. 한 장 넘겨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3번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도지구에 분리해서 양가로 해본에 법정 용도지구라고 돼 있죠. 법으로 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국토교통부 시도대도시장은 다음에 어느 해당 용도지구를 갖다가 도시공원 기주지입을 거쳐서 하는데 경관, 고도, 방제, 방화, 그렇죠?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특정 제한지구, 또 복합 용도지구 쭉 나와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용도지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화지구라고 있었죠. 불을 막기 위해서 하는 지구인데 오른쪽에 보면 방제지구라고 있어요.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라고 89페이지 이렇게 세분돼 있어요. 세분 안 돼 있어요. 취락지구라고 돼 있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하고 뭡니까? 집단취락지구라고 나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분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방화지구처럼 아예 세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 보지 말고요. 참고로 고도지구 있죠. 최고 최저라고 돼 있죠. 89페이지. 이게 지금 최고 최저라고 안 하고 그냥 고도지구로 통합됐어요. 몇 미터 이상 짓지 말라 써 있기 때문에 최고 최저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가 아니라 그냥 고도지구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방제지구는 이제 나와 있고 시가지 자연 방제지구 이렇게 돼 있고 취락지구는 그대로 돼 있어요. 자연 집단 취락지구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88페이지 하단에 경관지구 있죠.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특화. 수변을 갖다 특화로 바꾸시면 돼요.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바꾸시면 돼요. 자특시 이렇게 돼요. 자특시. 취했으니까 자 지배한다. 그래서 자연취락,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각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라고 돼 있죠. 개발진흥지구. 근데 지금 요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이제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그 개발진흥지구는 이제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이제 거기 주거 이제 아파트 짓는 데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공장 짓는 데고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온천탕. 복합은 뭐야? 섞는 거.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돼 있죠. 거기 89페이지 있나요? 자,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의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걸 특정개발진흥. 그러니까 개발인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특별히 정하는 걸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먼저 그 왼쪽에 있는 그 법상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경관지구라고 돼 있죠. 경관지는 아까 산 봉우리 같은 거 가리면 안 된다고 했고 멋있는 거죠. 그럼 경관지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봐요. 산이 하나 있어. 산이 있는데 건물을 질 때 부산시 경관조례에 위반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산에 뭐야? 봉우리가 그렇죠. 여자는 화장발, 남자는 수트발, 산은 봉우리발. 이 세 가지로 하시면 돼. 봉우리가 가려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진짜 안 나오죠. 수트발이 저는. 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보스 이런 거 입어도 야, 너 파크랜드 샀냐 이런 거야. 그렇게 좋은 걸 샀는데도 그래서 안 입고 다니죠. 네, 그렇죠. 제가 양복 입으면 친구들 오늘 아버지 출근 안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이런 걸 가리고 경관 위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이나 이런 걸 해서 경관 조례에 위반되니까 건물을 못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해 갈 거고 봉우리 그다음에 고도지구는 높이죠. 비행기 방화지구는 불이야. 방제지구는 물인데 물을 이제 부산 시내에서 물난리 나는데 상습 침수 지역이 시가지 경관지구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하류 같은 데 있죠. 농사 짓는데
맨날 물 잠기는 거 이제요. 그럴 때가 거기가 자연경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안 사는데 물난리 나는 데가 자연경관지고 사람이 사는 데가 시가지경관지고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 보호지구라는데 이제 문화재나 중요시설물 옛날 보존지구라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보호지구로. 중요시설물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생태계 같은 거라는데 문중생인데 주로 이제 김해공항 같은 데가 이제 중요시설 보호지구야. 부산항 같은 데 보호지. 전쟁 나면 지켜야 될 자리들. 그다음에 취락지구는 아까 얘기했죠. 예, 마을이죠, 마을.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아까 주거기능, 상업기능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위락시설 같은 게 청소년들 못 가는 데 있죠? 술집 같은 데 밀집되어 있는 데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해서 청소년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키워드가 청소년이야. 자, 복합용도지구는 주상복합 건물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규제가 풀려야 돼, 안 풀려야 돼? 복합용도지구 보세요.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해서 특정 입지를 완화할 필요.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가 올해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출제 가능성이 높지. 강화야, 완화야. 아마 강화로 바꿔서 낼 거야. 이게 시험에 법이 처음 바뀌게 되면은 이름의 그 용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 복합용도지구는 완화야, 강화야. 완화 이렇게 되고. 근데 강화로 바꿔서 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어서 제가 프린트 잠깐 봐봐요. 프린트에 보면은 핵심 5가 있어요. 알겠죠? 이 핵심 5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야. 알겠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